네, 얼굴이 안 보여서 더 행복한 강의. 이번 시간은 정철의 관동별곡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전시가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입니다. 일단 가사 갈래를 아셔야 되고요. 정답을 말해버렸네. 갈래를 아셔야 되고 그 갈래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작품의 갈래는 가사 작품입니다. 가사는 사음보 연속체로 되어 있다. 사음보 연속체라는 건 뭐냐면 사음보가 이제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사음보 연속체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행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행문이 여정견문 감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행가사도 여정견문 감상에 좀 그 포인트를 두어서 그 부분들을 파악을 해가면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래 다음으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인데 이 작품은 해석이 그러니까 1차적인 해석, 2차적인 해석, 3차적인 해석까지 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를 이해하는 게 1차적인 해석이고 그게 무슨 뜻으로 쓴 건지 이게 이제 두 번째고 그게 이제 뭐 중국고사 인용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좀 깊숙하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네, 그런 거. 그럼 이걸 다 알아야 되느냐? 네,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들을 좀 꼼꼼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필기도 좀 하셔야 될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준비를 집중을 하셔서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인데 여기서 강호는 자연입니다. 그럼 자연의 병이 깊어서 이 사람이 지금 아프냐? 그게 아니라 강호의 병이 깊다는 것은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연을 사랑하는 병에 걸렸다. 경이 아니고 병. 네. 이 자연을 사랑하는 병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들이 있죠. 천석고항과 연하고질입니다. 이 두 가지는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병에 걸렸다. 천석고항, 연하고질.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중림은 대나무 숲이죠. 그래서 자연 속에 누워 있었다. 은거하고 있었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기시니 이 방면을 맡겼는데 누가 맡겼는지가 안 나와 있죠. 보통 옛날에는 그 임금의 경우에는 주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께서 나에게 관동 지역의 관찰사를 맡긴 거예요. 임금께서 관동 지역의 관찰사를 맡기시니 그러니까 임금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관동 800리 방면을 나에게 맡기시니 어와 이건 뭐 감탄사 되겠고요. 성은이야 임금의 은혜야 가디록 만극하다 갈수록 끝이 없다. 네, 정말 크다 이런 얘기죠. 네, 끝이 없다. 그 다음에 연추문 들이다라 연추문은 문 이름이에요. 네, 문 이름 연추문이라는 이제 문에 달려가서 들이다라는 달려가서입니다. 연추문에 달려가서 경회남문을 바라보며 경회남문도 문이에요. 네, 경회남문을 바라보며 뭐 그쪽에 이제 임금이 있겠죠. 하직하고 물러나니 하직은 안녕히 계세요. 네, 하직 인사죠. 하직 인사를 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섰다. 이 옥절이 앞에 섰다는 건 옥절은 그 관찰사의 심표 같은 겁니다. 네, 관찰사 맡았으니까 뭐 이제 증표가 있겠죠. 네, 그런 증표가 앞에 서 있다. 앞에 서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임금이 벼슬을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은거하고 있는 사람한테 벼슬을 내리면 보통 그 신하를 보내서 어명을 받으시오 뭐 그러잖아요. 예, 뭐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뭐 삼가 어명을 받으시오 정철은 뭐 관동 지역의 관찰사로 임명하니 어명을 받으시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증표를 주겠죠. 그 얘기예요. 옥절이 앞에 섰다는 것은 지금 이제 그 관찰사의 증표를 가지고 신하가 와 있는 거죠. 별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드니 흑수는 뭐 이제 신의 이름이겠죠. 흑수로 돌아드니 섬강은 어디인가 치악이 여기로다. 섬강은 강 이름이고 치악은 치악산 아시나요? 들어는 보셨을 텐데 치악산.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강과 산의 이름입니다. 섬강은 어디인가 치악이 여기로구나. 거기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가 좀 중요한데 소양강 내린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가? 어디로 드는지 아세요? 이 소양강이 춘천에 있는 강이에요. 춘천에 있는 강인데 이 강이 흘러서 한강을 지나 황해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양강 내린물이 지금 한강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자는 생각하는 거죠. 이 물이 우리 임금 계신 한양으로 흘러갈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양강 내린물이 한강으로 흘러가겠구나. 그래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차적인 해석과 2차적인 해석이 있다. 1차적인 해석, 소양강 내린물이 어디로 든단 말고는 소양강 내린물이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이런 뜻이고, 그것의 2차적인 의미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고신거국에 나라를 걱정하는 외로운 신하에, 이 고자가 홀로 고자, 고독하다 할 때 고자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외로운 신하에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하도할샤는 많기도 많구나. 지금 제가 써드리는 거는 이제 다 써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 뭐 이렇게 써드리는데, 여러분이 단어를 봤을 때 이 단어가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단어 해석을 써두셔야 됩니다. 하도할샤 이런 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기를 해두셔야 돼요.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나이가 들었죠? 동주에서 밤을 겨우 새워 북관정에 올라가니. 자, 이 북관정,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행가사기 때문에 공간의 이동을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된다. 북관정에 올라갔다. 그 다음에 뭐 정이라든가 무슨 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산 위에다가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이제 내려다 보는 거예요. 뭐 내려다 보면서 경치를 즐기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정, 무슨 대 이런 것들은 다 산 위에 있는 그런 높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북관정에 올라가니 삼각산 제일봉이 어쩌면 보일 것 같다. 자, 삼각산 제일봉. 이게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좀 아는데 다른 지역 분들은 좀 또 잘 몰라요. 왜냐면 삼각산이 서울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북한산이 삼각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산이라는 이름은 일제학자들이 붙여놓은 겁니다. 일본 애들이 일제강점기 때 붙여놓은 이름이고, 원래 그 산의 이름은 삼각산이에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백운대 또 뭐 무슨 봉 뭐 이렇게 세 개가, 봉우리가 세 개가 삼각형의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이거 좀 부끄럽네요. 저 살던 지역에 그 삼각산 모양으로 이렇게 분수대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이름을. 어쨌든 자, 그러니까 이 삼각산 제일봉이 어쩌면 보이리로다. 뭐랑 똑같습니까? 소양강 나린물이 어디로 든단 말고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다. 한양을 생각하는 거죠. 한양에 있는 임금을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궁왕대궐터에, 궁왕은 당연히 궁의 왕이죠. 우리나라의 궁시왕은 궁예밖에 없겠죠. 궁의 왕인데, 궁의 왕 대궐터에 오작이 지저균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고전시가의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고전시가 중에 패턴 중에 하나인데 패턴 1이라고 할까요? 망한 나라의 수도에서 시를 짓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망한 나라의 수도에 가서 시를 짓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나라가 망한 것을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수지탄이라고 하죠. 나라가 망한 것을 탄식함. 이런 내용이거나 아니면 인생무상입니다. 이게 왜 인생무상이냐? 야, 옛날에 여기 수도여가지고 사람도 엄청 많고 막 엄청 번화했던 곳인데 지금 와보니 아무것도 없네. 인생 참 알 수 없구나. 인생 참 변하는 거구나. 영원한 것은 없구나. 뭐 이런 의미,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한 나라의 수도에서 시를 짓는다. 그러면 맥수지탄이거나 인생무상이다. 요거는 하나의 패턴으로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 시들에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시들에 나오기 때문에 이 패턴을 좀 알아두십시오. 궁왕대궐터의 오작이 지적이니, 오작은 당연히 오작교 들어보셨죠? 까마귀와 까치입니다. 까마귀와 까치가 지적이니
천고흥망을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을 아이고 나라의 망하고 흥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선 인생무상이 느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른 내용인데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회양, 네 이름이 마침 같구나. 일단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 마침 같구나 이런 뜻이에요. 회양, 네 이름이 마침 같구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회양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회양이라는 지명이 중국에도 있고요. 요즘 보니까 중국 지명과 이름이 같은 우리나라 지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회양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회양이라는 지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거기를 지나가고 있겠죠. 회양, 네 이름이 마침 중국의 그 지명과 같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국의 회양이라는 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급장유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자, 그 다음 줄에 나오죠. 이 급장유라는 사람이 굉장히 정치를 잘 했습니다. 선정을 베풀었다고 하죠.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회양에서 급장유가 정치를 잘했는데 그것처럼 여기 회양에서는 나도 정치를 잘해볼게.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1차적으로 급장유의 풍채, 모습을 고쳐 아니 볼 것인가 또 다시 보지 않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다시 보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급장유의 모습을 다시 본다는 게 어떤 의미냐? 내가 곧 급장유처럼 선정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화자가 급장유처럼 선정을 베풀겠다는 어떤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선정애의 포부라고 하죠. 선정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풍채를 또 다시 보지 않겠는가 라는 해석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의미는 선정을 베풀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네. 왜 이게 선정의 포부냐? 이제 그 회양이라는 지명에 중국의 급장유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급장유가 화자가 닮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그래서 선정을 베풀겠다는 포부다. 이렇게까지 연결까지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내용이에요. 영중이 무사하고 영중은 내가 다스리는 지역이 뭐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지역이 화자가라고 할게요. 화자가 다스리는 지역 안이 무사하고 별일이 없고 시절이 3월인제 봄이죠. 화천 시내길이 화천은 이제 시내 이름이겠죠.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풍악은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의 이름이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네. 원래 가을의 이름이 이제 풍악산인데 아무튼 여기서는 금강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금강산으로 떠나는 겁니다. 영중이 무사하고 별일 없고 봄이니까 자연을 좀 즐겨 보려고 가고 있어요. 행장을 다 떨치고 짐을 다 이제 버려두고 무거운 짐 안 가져가겠다는 거죠.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 짚어. 석경은 돌길이고 막대는 지팡입니다. 돌길에 막대를 짚어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에 들어가니. 만폭동에 들어가니. 이 만자가 일만만자, 폭자는 폭포할 때 폭자예요. 그래서 그럼 만폭동 가면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네, 폭포가 많다는 얘기죠. 만폭동에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자, 요것도 중요한데 지금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는 뭘 비유한 거냐면 폭포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네, 폭포를 비유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폭포가 이제 물이 떨어지잖아요. 물이 떨어지면 이렇게 팍 부서질 거 아닙니까? 그럼 부서지면 물이 어떤 색으로 보여요? 원래 물은 어떤 색이에요? 네, 색이 없죠. 투명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은 색깔이 없는데 그냥 이제 투명한 색이죠. 흰색도 아니죠. 사실은 투명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사람 눈에는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하얗게. 그래서 은, 옥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은과 옥이 그 폭포의 물을 비유한 것이고 그 은과 그 은 같은 그 물이 이렇게 무지개처럼 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 같은 무지개다.
그 다음에 용의 꼬리같이 생겼다. 옥 같은 용의 꼬리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약간 이중으로 비유가 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은과 옥의 원관념이 폭포라는 거, 요거를 시험에서 가끔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섣돌며 뿜는 소리. 이제 폭포니까 소리가 많이 나겠죠. 심리의 자자신이, 심리까지 들린다는 얘기예요. 들을 때는 우레러니 볼 때는 눈이로다. 요 부분이 요건 가끔 나오는 건데 뭐냐면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이동이다. 뭐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내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뭐냐면 들을 때는 멀리 있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원경이라는 말은 또 좀 완전히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멀리서 어쨌든 그 소리를 듣는 거다. 그런데 볼 때는 눈이로다는 가까이 가보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이 부서지니까 눈처럼 떨어진다. 하얗게.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레는 천둥인 건 아실 거고요. 들을 때는 천둥 소리 같았는데 볼 때는 눈과 같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역시 폭포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금강대 맨 위층에, 자 이제 공간의 이동 나타나고요. 금강대 맨 위층에 선악이 새끼를 치니, 이 옛날 사람들은 이 도교에서 신선들이 학을 타고 다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선이 타고 다니는 학입니다. 선악이에요. 선악이 새끼를 치니, 새끼를 낳았다는 거죠. 새끼를 낳으니, 얘는 자꾸 밑으로 내려오냐. 새끼를 낳으니 춘풍 옥적성에, 지금 보면 춘풍은 봄바람이고 옥적성은 뭐냐면 옥피리 소리예요. 옥피리 소리. 적이 피리적자, 성은 소리성자니까 옥피리 소리인데 이게 지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춘풍의 원관념이고요. 얘가 원관념이고 이 춘풍을 옥적성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옥피리 소리이고 이것은 춘풍을, 풀이 아니고요. 풍을 비유한 말이다. 네. 그래서 옥적성에 첫잠을 깨었던지 호의 현상이, 호의 현상은 하얀 두루마기에, 하얀 윗옷에 까만 치마, 그러니까 학이에요. 이건 학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학이 흰색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호의현상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학이 반공에 솟았더니, 공중에 둥실둥실 떠 있는 거예요. 서호 옛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하다. 자, 요게 또 해석이 좀 까다로운데 좀 중요하거든요. 서호 옛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시 중국 서호에 신선이 살았는데 신선이 학과 함께 살았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서호에 신선이 학과 함께 살았다는 고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 앞에서 학이 둥실둥실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저 학이 그 서호에 살았던 그 학인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철의 생각에는 저 학이 나를 반겨서 저렇게 둥실둥실 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엇처럼? 옛날에 서호에서 신선과 함께 놀았던 것처럼.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내가 곧 누구예요? 그렇죠. 서호의 신선인 겁니다. 그래서 화자를 신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화자를 신선에 비유하고 있는 것인가? 네? 요 해석까지를 좀 이제 이 과정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호 옛주인을 반겨 넘는 듯하다. 이것이 서호의 신선이 학과 함께 살았다는 중국 고사를 활용한 것이고, 그 서호 옛주인은 신선인데 마치 내가 그 신선인 것 같다. 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좀 다시 듣고 이해를 좀 확실히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화자를 신선에 비유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몇 군데가 더 나올 겁니다. 뒷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신선에다가 비유해요. 그 다음에 소양로, 대양로 눈 아래 굽어보고, 소양로와 대양로는 이제 봉우리 이름인데 그 봉우리들이 눈 아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더 높이 올라왔다는 얘기겠죠. 정양사 진월대, 정양사는 절 이름이고요. 진월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대, 대 이름입니다. 정양사에 있는 진월대에 고쳐 올라 앉은 말이 다시 올라가서, 이런 뜻이죠. 정양사 진월대에 다시 올라가서 여산 진면목이 여기에 다 보이는구나.
이 여산은요, 중국의 산이에요. 중국의 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이름난 산인데 그 여산의 진면목, 진짜 모습이, 그 아름다운 진짜 모습이 여기에서 다 보이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가 어디죠? 어디죠? 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얘 지금 금강산에 있거든요. 요게 좀 중요한 게, 옛날 사람들은 그 왜 산수화를 그려도 중국 산만 그렸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원래 산수화라는 게 그 산의 모습, 이런 거 이제 풍경 이런 거 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으면서 우리나라 산을 산수화로 그린 게 아니고 중국의 산을 상상하거나 아니면 뭐 그림을 보고 그리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옛날에 가봤던 산을 생각해서 그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굳이 우리나라의 산을 그리지 않고 중국의 산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국에 짱인 거야, 그 사람들, 그 사대부들은. 그래서 이제 중국을 무조건 이렇게 좋아했던 애들인데, 지금 여기 보면 중국의 산의 진면목이 여기서도 다 보인다. 그러니까 금강산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금강산이 그만큼 아름답다. 여산만큼 아름답다. 네, 그 정도로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어와 뭐 감탄사.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샤. 자, 여기서 조화옹은 조물주를 얘기하고요. 이 세상을 만든 사람. 헌사토 헌사할샤는 이건 1차 해석을 하면 야단스럽고 야단스럽구나, 이런 뜻인데, 사실 이건 의역하면 대단하다, 대단하고 대단하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야단스럽고 야단스럽구나, 대단하고 대단하다. 그 다음, 날거든 뛰디마나 셔거든 소띠마나.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좀 하나의 패턴인데요. 자, 패턴 2라고 할까요? 뭐뭐거든 뭐뭐 많아.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뭐뭐 하면 뭐뭐 하지나 말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또 의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뭐 하고 뭐뭐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잘생겼거든 키 크지나 말지. 저의 소망인가요? 잘생겼거든 키 크지나 말지. 근데 그거는 이제 잘생겼고 키가 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생겼고 키가 큰 거야. 그래서 걔를 보고, 잘생겼거든 키나 크지 말지, 키도 크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의미는 잘생겼고 키가 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날거든 뛰지 말고 섰거든 솟지 말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하나의 뜻이에요. 다 높다, 높다 이거예요. 산이 높다, 참 높구나. 나는 것 같고 뛰는 것 같고 서 있고 솟아 있구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부용을 꽂아 놓은 듯, 백옥을 묶어 놓은 듯하다. 지규법이 쓰였고요. 부용은 뭐 그냥 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꽃들을 꽂아 놓은 것 같고 백옥을 묶어 놓은 것 같다. 백옥은 아시죠? 옥이요. 네. 백옥을 묶어 놓은 것 같다. 그 다음, 동명을 박차는 듯, 하늘을 박차고 올라가는 듯하고 북극을 사랑하는 듯하다. 뭐가요? 지금 봉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아까 얘기했죠.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것 같고 뛰는 것 같고 서 있고 솟아 있고 꽃을 묶어 놓았고 백옥을 묶어 놓았고 하늘을 박차고 올라가고 북극을 사랑하는 것 같고, 이제 북쪽을 향해서 끝없이 이제 펼쳐져 있다 이거예요. 높구나 망고되어 외롭구나 혈망봉이여. 자,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약간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높구나 망고되어 외롭구나 혈망봉이여. 높구나 망고되어는 뭐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외롭구나, 왜 외롭죠? 혈망봉은 왜 외로울까요? 높아서 외로운 겁니다. 높아서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어떤 그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걸 이해를 못 받기 때문에 좀 더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높은 신념과 절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이 많겠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적이 많습니다. 안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외롭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고대와 혈망봉이 너무 높은 거야. 엄청 높이 솟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 걔들은 높구나, 참 외롭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높구나 망고되어 외롭구나 혈망봉이여. 하늘에 치밀어 올라 하늘에 추밀어는 치밀어 올라 무사일을 사로리라 무슨 일을 아뢰려고 말하려고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뜻인 거죠. 하늘에다가 무슨 말을 하려고 천만겁이 지나도록 천만겁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가끔 얘기하는데 억겁의 시간이다 이런 그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이게 긴 시간 정도로는 표현이 좀 부족하고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다. 그 천만겁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느냐 굽힐 줄 모르고 그렇게 쭉쭉 솟아있느냐 높으냐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죄송해요. 이건 어떡하지? 카톡이 와가지고 소리가 났어. 그 다음 보십시다. 계속 봅니다. 굴하지 않고 어와 너로구나 너 같은 이가 또 있겠는가. 여기서 너는 망고대와 혈망봉입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너가 쓰였으니까 의인법이 쓰였겠죠. 네, 망고대와 혈망봉을 이야기합니다. 계심대에 다시 올라 자 계심대 올라갔죠. 공간의 이동 계심대에 다시 올라 중앙성을 바라보며 중앙성은 성 이름이에요. 중앙성을 바라보며 12,000봉을 넉넉히 헤아리니 12,000봉은 금강산 아닙니까? 네,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이죠. 금강산 12,000봉을 넉넉히 헤아리니 봉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서로운 기운이라 그래요. 상서롭다는 말 아십니까? 뭔가 평범하지 않고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좀 뭔가 신비하고 신성하고 뭐 이런 기운 그런 기운을 상서로운 기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봉우리마다 금강산 12,000봉 봉우리의 끝마다 이런 상서로운 기운이 맺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나왔죠? 맑거든 조티마나 좋거든 막디마나 아까 나왔었잖아요. 뭐뭐거든 뭐뭐마나 맑고 조티는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맑고 깨끗하다. 맑거든 깨끗하지나 말고 깨끗하거든 막지나 말지 뭐 이런 뜻인데 맑고 깨끗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저 기운을 흩어내요. 저 상서로운 기운 좋은 기운을 흩어내요. 가져와서 인거를 만들고 싶다. 뭐뭐 고자는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기운을 흩어내어 인거를 만들고 싶다. 인거리라는 건 인재고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인재를 만들고 싶다 이런 뜻인 거고 이것은 왜? 그러니까 그 좋은 기운이니까 그걸로 인재를 만들면 어떻겠어요? 좋은 인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나라를 잘 다스리겠죠. 그래서 이건 나라에 대한 충성심 다시 말하면 우국 충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네, 그 다음 형용도 끝이 없고 태세도 하도 할샤. 자, 형용은 모양입니다. 모양. 형용은 모양. 이거 영어네. 모양. 끝이 없고 태세는 기세, 뭐 기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세도 많기도 많구나. 천지가 생겨날 때, 삼기실제는 생겨날 때, 만드실제인데, 예. 천지가 생겨날 때, 천지를 만드실 때, 자연이 되었마는, 자연이라는 게 이게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하다,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천지가 생겨날 때 저절로 되었을 텐데, 이제 와서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시야.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게 저절로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뜻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유정, 뜻이 있었구나. 뜻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뜻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니까 이거는 저절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어떤 조물주가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만들었겠구나. 그만큼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만큼 아름답다. 그 다음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보니 그 누구신가. 요거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올라본 이가 그 누구신가 그랬어요. 그러면 올라본 사람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가끔 문제에 보면 이게 좀 종종 나와요. 뭐냐면 화자가 지금 비로봉에 올라가서 뭐 이 시를 쓰고 있다. 비로봉에서 뭘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 틀린 겁니다. 왜냐면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본 이가 그 누구인가? 올라본 이가 없어요. 네, 아무도 올라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냐면 이 밑에 보시면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괴이할까? 이상하겠는가? 그러니까 얘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이 괴이하겠는가? 이상하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못 올라가니까 당연히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 사람도 그냥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올라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얘도 못 올라가 본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비로봉에 못 올라갔다. 올라간 게 아니다. 이건 이제 선택지에 나오면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본 이가 그 누구인가? 올라본 사람이 없다. 너무 높아서.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높던가? 자, 동산은 우리나라에 있는 산이고 태산은 중국에 있는 산인데 지금 이 두 줄을 여러분이 좀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높던가?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이게 이제 노나라인데요. 노나라, 뭐 그 춘추전국 시대 그 이야기를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나라가 이제 공자의 나라입니다. 공자가 노나라 출신인데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고 넓은 처나 어찌하여 적단 말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중국 고사입니다. 중국 고사. 어떤 고사냐? 공자가 태산에 올라가서 천하가 참으로 좁구나.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태산에 올라가서 천하라는 건 이제 중국 영토를 이야기하는 거죠. 천하가 참으로 좁구나.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글에 글 쓰니 정철이 생각하기로는 아니 사실 노나라가 그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 보면 노나라가 그 제나라 옆에 붙어 있는 쬐끄만 나라입니다. 쬐끄만 나라라고 해도 조선보다는 훨씬 커요. 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거야. 그러니까 정철이 봤을 때는 노나라가 작은 줄도 모르겠다는 거죠. 노나라도 큰데, 노나라 그 조그맣게 보이는 그 나라도 큰데 어떻게 천하를 좁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고 넓은 천하가 어찌하여 작단 말인가? 어떻게 그 천하를 작다고 말할 수 있지? 어와는 감탄사. 저 지위를 어떻게 하면 알 것인가? 여기서 저 지위란 공자의 포부, 공자가 가지고 있는 호연지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 지위를 어떻게 하면 알 것인가? 나도 공자의 저 포부를, 저 호연지기를 알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 두 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공자의 포부에 대한 예찬입니다. 공자가 짱짱맨이다. 공자라는 사람이 천하를 보고 작다고 말했는데 내가 볼 때는 노나라도 큰데 어떻게 천하를 보고 작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공자의 포부가 어마어마하구나.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공자의 포부에 대한 예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괴이할까? 아까 했고요.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사자봉 공간의 이동이죠. 공간의 이동 어떻게 했죠? 이게? 공간의 이동입니다.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너럭바위, 여기도 좀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너럭바위, 넓은 바위를 우리가 이제 너럭바위라고 하는데 너럭바위가 활용소가 되었구나. 활용소, 이 소자는 연못 소자입니다. 그래서 활용 연못이 되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너럭바위가 연못이 되었어요. 활용 연못이 되었구나.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이 천년 노룡은 여기서 이 천년 노룡이 의미하는 것은
그 아까 활용소에서 연못에서 이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못에 물이 이제 굽이굽이 이렇게 굽어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 모양을 보니까 마치 그 물이 용처럼 이렇게 꾸불꾸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용과 같다. 뭐 이런 뜻으로 쓴 건데 이제 1차적으로는 그런데 중요한 건 뒤에 가면 이 천년노룡이 갑자기 화자가 됩니다. 화자를 비유한 말이 돼요. 화자가 자기 자신 이제 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봐봐요. 천년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야로 흘러내요. 밤낮으로 흘러가서 창해에 이어지니, 창해는 바다입니다. 넓은 바다. 바다에 이어지니 풍운을 언제 얻어? 풍운은 바람과 구름이죠.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3일우를 내리려는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사람들은 이런 연못 같은 데 보면 이무기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무기가 1000년이 되면, 1000년을 묵으면 얘가 용이 되어 승천을 합니다. 용이 되어 승천을 해요. 그런데 이 용이 되어 승천을 할 때 3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을 하게 되면 3일 동안 비가 내린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와서 가물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3일 동안 내린 비가 백성들을 살린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자, 위에 보시면 활용소에서 천년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요. 이게 애초에는 연못에 물을 보고 떠올린 겁니다. 물을 보고 용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용을 보니까 그 용이 뭐 할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승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저 용은 언제 승천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문득 나는 그럼 언제 승천을 할까? 그러니까 나는 언제 때를 얻어서 용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연상이 되는 겁니다. 연상이. 그래서 천년노룡은 처음에는 연못에 물을 비유한 말이었지만 이제 뒤에 가면 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용입니다. 나는 언제 저 용처럼, 저 용이 언제 풍운을 언제 얻어 3일우를 내리려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언제 풍운을 얻어 3일우를 내리는가? 승천하겠는가?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3일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가 내리면 이제 백성들이 그 비로 인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 줄에 나옵니다. 음해의 이온풀을 다 살아내어 살아. 이게 무슨 말이냐? 음해는 음지절벽입니다. 음지절벽에 이온은 시든, 여기서 풀은 백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음지절벽에 시든 풀을 다 살려내자. 그러니까 시들어가는 백성들,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다 살려내자. 어떻게 해서? 풍운을 얻어서 3일우를 내려서 백성들을 살려내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뭘 나타내는 거냐? 선정의 포부. 내가 선한 정치를 베풀어서 저 백성들을 다 살려내고 싶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을 해석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 넘어가서, 이 제자가 들어가면 고개입니다. 고개를 넘어가요. 안문제를 넘어가서 외나무 썩은 다리 불정대에 올라가니, 불정대 역시 이제 공간의 이동입니다. 불정대에 올라가니 천심절벽을, 천심은 엄청 깊은 거죠. 엄청 깊은 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반공은 공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벽을 공중에 세워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깊어가지고 저 밑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뿌리가 안 보이니까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천심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한 줄기를, 은하수 한 줄기를 촌촌이, 이게 마디촌자입니다. 마디마디 잘라내요.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잘라내어 실처럼 풀어서 배처럼 걸었으니, 배 아시죠? 옛날에 그 여자들이 짜던 옷감, 배처럼 걸었으니. 자, 근데 이게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천심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잘라내어 실처럼 풀어서 배처럼 걸었다 그랬는데 절벽에다가 은하수를 걸어놨다는 얘기예요. 은하수가 뭐예요? 별인데, 물론 별이죠. 별인데 이 사람은 지금 물 숫자를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물이라고. 그러면 절벽에다가 물을 걸어놓으면 그게 뭐예요? 폭포죠. 폭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폭포를 비유하고 있는 말이에요. 폭포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공중에다가 절벽을 세워두고 거기다가 은하수를 걸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폭포. 도경은 지도. 지도에는 12굽이, 이게 이제 12폭포인데요. 지도에는 폭포가 12개로 돼 있다. 12폭포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여러 해라. 더 많은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여러 개라.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이제 많아 보인다. 이런 얘기죠. 니덕션은 이태백이에요. 이태백. 이태백이 이제 있어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이태백은 이제 이미 죽었습니다만 이제 있어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태백이 그 여산에 대한 시를 쓴 거야. 여산이 아름답다는 시를 썼는데 금강산도 그만큼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태백이 만약에 지금 살아있어서 이 금강산에 와 본다면 여산이 여기보다 아름답다고 말 못할걸? 그 정도로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 이제 내용이 달라집니다. 산중을 매양보랴. 산만 계속 보고 있겠느냐? 동해로 가자. 바다를 보러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산중을 계속 보랴. 동해로 가자. 남여 완보하야. 가마를 타고, 남여는 가마입니다. 오픈카죠. 뚜껑 없는 가마. 가마를 타고 천천히 걸어. 지가 걷는 건 아니죠. 그 가마 든 사람들이 걷겠죠. 가마를 타고 천천히 걸어 산영루에 올라가니. 산영루 역시 누각입니다. 가마를 타고 산영루에 올라가니 영롱벽계와 영롱벽계, 영롱한 벽계, 벽계는 시냇물이에요. 영롱하다는 건 아시죠? 벽계수 시냇물입니다. 영롱하다, 보석, 영롱한 보석이죠. 수성대교는 여러 새들, 여러 마리의 새들, 조자가 세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마리의 새는 이별을 원망하는 듯. 자, 이별을 원망하는 듯. 이게 지금 약간 그 중2병의 어떤 극지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가 어디로 가자는 거야? 산만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으니 바다로 가자 그랬잖아요. 그죠? 바다로 가자 그랬더니 시냇물과 새들이 이별을 원망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정철이 여기를 떠나는 것을 안타까워한다는 거야. 시냇물과 새가. 좀 약간 중2병 아닙니까? 자기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떠난다고 새가 원망을 하고 시냇물이 원망을 하고. 실제로는 누가 안타까운 걸까요? 시냇물과 새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사실은 화자가 안타까운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가 사용됐다고 보시면 되냐면 감정이입이 사용됐다고 보실 수 있어요. 감정이입 또는 주객전도가 사용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타까운 것은 시냇물과 새가 아닌데 화자가 안타까운 건데 그것을 마치 시냇물과 새가 안타까운 것처럼 표현했죠. 그러니까 주객전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냇물의 감정과 새의 감정이 이별을 원망하는 건데 화자의 감정도 동일하거든요. 그러므로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둘 다 알아두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영롱한 시냇물과 여러 마리의 새들이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다. 그 다음 정기를 떨치니, 깃발을 떨치니, 깃발을 이제 펴고 가는 겁니다. 얘가 관찰사예요, 나름. 관찰사 깃발을 휘날리면서 가는 거겠죠. 정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노는 듯, 뭐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의 깃발들이 이렇게 휘릭휘릭 하면서
바람 불면 이게 퍼덕퍼덕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쓴 거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고각을 섭분이 북과 피리를 섞어분이 해운이 다 거치는 듯. 지급법 쓰였죠. 해운은 바다 구름입니다. 한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운은 바다 해자에 구름 문자, 바다의 구름이 다 거치는 듯하고, 그 다음에 명사길, 이게 이제 모래인데요. 이 명자가 울명자가 쓰였어요. 그래서 우는 모래입니다. 그 모래가 뭘 우냐? 뭐 이제 밟으면 소리가 이렇게 삭삭삭삭 이런 소리가 나나 봐요. 그래서 명사길, 우는 모래길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우는 모래길에 익은은 익숙한 이런 뜻입니다. 익숙한 말이 따그닥따그닥 말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취선을, 이 취선이라는 건 취한 신선인데요. 취한 신선을 빗겨 실어 태우고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이게 이제 해당화가 피어 있는 길을 뭐 갔다 이런 뜻인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럼 여기서 이 취한 신선이 누구냐? 예? 취한 신선, 예, 정철입니다. 화자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 화자를 신선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더 있어요. 그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A, B, C, D, E 해놓고 뭐 다음 중 다른 하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화자를 신선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죠. 왜냐면 화자를 신선에 비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뭐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화자를 신선에 비유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취선을 빗겨 실어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 길로 들어가니 백구야 날지 마라 내 벗인 줄 어찌하니. 자, 요게 제가 이제 백구가 나오면 뭐라 그랬냐면 자연친화라 그랬어요. 백구가 나오면 보통 자연친화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가니까 백구가 퍼더덕 날아가는 거야. 근데 그 백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구야, 날아가지 마. 나 네 친구야. 이해되십니까? 나는 네 친구니까 너는 날아가지 않아도 돼. 너와 나는 친구. 너와 나는 하나. I and you. 뭔지 알겠죠? 그래서 자연친화, 그리고 이 자연친화가 이제 극도로 발달을 하게 되면 이제 물화일체까지 가게 된다. 이 부분은 물화일체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금난굴 돌아들어 총석정에 올라가니, 총석정 이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고요. 백옥루 남은 기둥. 자, 이 백옥루는 뭐냐면 옥황상제가 거하는 집이 백옥루예요. 옥황상제가 거하는 곳이 백옥루인데, 그 옥황상제가 거하는 곳에 기둥이, 백옥루에 남은 기둥이 다만 4개가 서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4개가 서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총석정의 기둥이 그만큼 아름답단 얘기예요. 뭐 별거 아니고, 총석정의 기둥, 총석정에 갔더니 기둥이 엄청 예쁜 거야.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그게 마치 백옥루 같다. 옥황상제가 거하는 집의 기둥 같다. 뭐 이런 뜻입니다. 공수의 성령인가. 여기서 공수는 중국을 대표하는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장이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국을 대표하는 의사는 누가 있어요? 화타와 편작이 있죠. 고전 시가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뭐 편작이 살아와도 내 병을 못 고쳐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화타도 마찬가지. 화타와 편작이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의사인데, 얘는 중국을 대표하는 장인이에요. 그래서 공수의 정성인가. 그러니까 공수라는 그 중국을 대표하는 장인이 정성을 다해 만들었는가? 아, 너무너무 아름답네. 공수가 만들었나? 이런 표현인 거죠. 귀부로 다듬었는가? 귀부는 귀신의 도끼. 그러니까 사람의 솜씨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만큼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구태여 육면은, 이게 뭐죠? 육각기둥인가봐요. 육면은 무엇을 향토떤고, 향은 이게 모양을 본뜨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의 모양을 본떴던가,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는가,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른 얘기입니다. 고성을 저만치 두고, 강원도 고성을 저만치 두고
삼일포를 찾아가니. 자, 이 삼일포가 또 좀 중요한데요. 이 삼일포와 얽힌 이야기가 있다. 이게 뭐냐면 신라의 화랑 4명이 신라의 화랑 4명이 신선이 되었다. 이걸 이제 사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선이 된 신라의 화랑 4명이 3일 동안 놀다가 간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서 3일 동안 놀았다. 그래서 여기를 삼일포라고 불렀어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뒤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신라의 화랑에 4명이 있었는데 걔네가 신선이 됐어요. 그걸 사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선들이 3일 동안 놀다가 갔다라고 해서 지명 이름을 삼일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그냥 놀다 간 게 아니고 거기에 글씨를 남겼어요. 삼일포 남쪽 동굴에다가 글씨를 남겼습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놀다가 갔다. 이렇게 글씨가 남겨 있어요. 그걸 이제 붉은색으로 썼거든요. 그게 바로 단서입니다. 붉을 단자에 글서자. 그래서 그 사선이 남긴 붉은 글씨예요. 사선이 남긴 붉은 글씨를 여기서 단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선이 남긴 붉은 글씨는 완연하다, 분명히 남아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남아있는데 사선은 어디에 갔는가? 없죠. 사선은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철은 아까 이제 그 취한신선에도 나왔지만 위에 그 뭐죠? 호의현상, 그 서호의 주인, 거기서도 이제 자기를 신선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신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사선의 뒤를 따르다 보면 나도 신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삼일포에 갔죠? 그러니까 여기가 신선이 놀던 곳이야. 그러니까 이제 정철이 너무 좋은 거죠. 여기가 신선이 놀던데야? 와, 신선은 어디 갔나? 걔 뒤를 따르면 나도 신선이 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붉은 글씨를 보면서 신선이 남긴 붉은 글씨를 보면서 이 붉은 글씨는 여기 이렇게 분명히 남았는데 사선은 어디에 갔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흘 머문 후에 어디에 가서 또 머물었는가?